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의 주제는 인공신경망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분류 예측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4주차의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통계에 기반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다중판별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안이 된 인공신경망 모델을 다뤄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 모형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쭉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풀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계학습 분야 중에 하나죠. 이 분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시도들은 이제 통계에 접근한 기법들, 근데 이제 그런 기법들은 이제 한계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 한계들이 어떤 거였는지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신경망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기본적인 용어들, 개념들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학습. 학습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기계학습에 있는 학습에서 유래된 말이죠. 학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형을 구축하는 것과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인공신경망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근데 수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원리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수식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간단한 예시, 대신에 이 예시를 통하면 이런 인공신경망의 학습 원리를 좀 이제 뭐랄까요, 좀 편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시를 소개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리해보는 인공신경망 기법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쭉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 모형 쭉 배우고 나면 실제 데이터에 이 모형을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그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시연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툴은 사실은 이제 SPSS에도 인공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는 툴이 내장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툴은 저도 써봤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네, 별로 추천하고 싶은 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겠지만 굉장히 강점이 많은 도구 중에 뉴로쉘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쉘 툴을 활용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공신경망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계학습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의 의미, 기계학습의 의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계학습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따 뒤에서 또 설명드릴 예정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어떤 상태가 될까에 대한 분류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통계 모형으로 쓰다 보니까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뭐가 잘 안 되고 결정적인 한계가 바로 봉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들을 넘어야 되겠는데 이 허들을 어떻게 넘지?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뇌를 관심 갖게 되겠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을 하고 분명히 복잡한 문제 해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어떻게 그런 처리를 가능하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따 이제 뒤에 보시면 약간 생물학적인 얘기,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던 뉴런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런 그 생물학적인 작동 형태를 과학자들이 보고, 이 뉴런을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인공 뉴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 뉴런들로 구성이 된 마치 사람의 두뇌 같은 그런 어떤 분류 알고리즘을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로 모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인데, 우리 신경이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뉴런들이 막 얽혀 있어서 신경 물질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경망을 어떻게 만든다?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걸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로 하여금 마치 인간처럼 지적인 능력을 갖게끔 학습을 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이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처음에 뭐 수학자, 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지만, 요거 이제 꽃을 피운 거는 우리 경영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돈을 만지는 쪽, 그런 데는 이제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뭐 큰 수익을 왔다 갔다 이제 바꿔주죠. 재무관리, 금융관리 뭐 이런데, 금융 예측 이런 데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는 최근에 인공신경망을 굉장히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지능 테크닉이다,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이들의 상당수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뭐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것도 곧 배우시게 될 거고, 인덕티브 러닝은 우리가 다른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의사결정 나무 기법 곧 배우실 예정이죠. 다음 시간에 배울 또 예정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도 있고요. 그리고 퍼지 알고리즘은 지난번에 전처리할 때 소개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기법 배울 거예요. 최적화 기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것도 다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하나겠고요. 우리가 사실 요거는 안 배웠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치 사람처럼 지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엑스퍼트 시스템은 룰을 내가 A는 B야, B는 C고 C는 D야, 이걸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A면 B고 B면 C고 C면 D니까 A면 D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룰을 체이닝 할 수 있죠.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연역적인 추론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게 만든 시스템, 그게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80년대 뭐 이럴 때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사용되어 왔던 그런 기법인데요. 최근에는 뭐 아주 그렇게 많이 각광받지는 못하는 이런 기법들도 전부 다 이제 AI의 영역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 하나만 골라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막 다 주목받고 있다, 각광받고 있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수업에서도 딥러닝을 강의 후반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딥러닝 섹션을 한번 추가로 또 다루게 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도 하겠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기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원리는 전통적인 인공신경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인간 두뇌의 생물학적 작동 형태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데, 그거를 더 깊이 있게 심층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심층 신경망, 딥러닝이 되겠죠. 자,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인공신경망은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분야로서 인간 두뇌의 생물학적 작동 형태를 모방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좀 봅시다. 왜 인간 두뇌의 생물학적 작동 형태를 모방하려고 했을까? 뭐가 안 풀렸길래? 자, 그 역사를 좀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중 판별 분석, 이런 거는 통계에 기반한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경영학의 문제를 풀겠다. 예를 들면 기업의 부도 예측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이런 시도들은 그 금융 분야의 제일 유명한 저널이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는 저널이에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널인데 그런 저널에 50년대, 60년대에 발표됐던 논문들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으로 뭐 예를 들면은 기업 부도를 예측하거나 판별 분석을 이용해서 기업 부도를 예측하거나 이런 연구들이 50년대, 60년대에 탑저널에 발표되던 그런 어떤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통계에 기반해서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통계에서는 모든 예측에 대한 이론들의 뿌리가 회귀 분석에서 시작을 해요. 회귀 분석.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첫 출발은 회귀 분석으로 시작했잖아요. 제 지난 시간 강의 다 들으셨죠? 맨 앞에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다가 자, 그런데 회귀 분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의 관계를 가정하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y도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분류 문제는 어떤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죠. 등급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등급 중에서도 보통 어떤 등급? 이분류에 대한 등급, 그죠? 예, 부도가 난다 안 난다, 물건은 살 거다 안 살 거다, 이런 이항 분류를 주로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y가 0 또는 1 혹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취했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하는 이 g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계속 변환해 나가죠. 변환을 쭉 해나가서 어떤 변환을 취하니까 이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됐어요. 이런 식의 변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 승분의 1, 이런 변환을 하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 변환의 이름을 우리가 로지스틱 변환, 예, 이렇게 부르면서 요 분석의 방법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원리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0.5를 기준값으로 해서 0.5보다 크면 1이라는 클래스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판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 모형을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의 근간에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하는 방식. 자, 뿌리는 회귀 분석이죠. 근데 이 회귀 분석에 근간을 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y는 어떻습니까? 이 일정하게 a 단위씩 늘어나죠.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y는 a 단위씩 일정하게 늘어난다. 자, 이거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형 관계라고 하죠. 선형 관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선형의 관계로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제가 보통 이런 예시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겨울철에 귤을 사러 가요. 귤을.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귤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에 3,000원이라고 합시다. 10개 3,000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 30개면은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30개면은 9,000원이죠. 예, 9,000원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30개를 산다. 그리고 9,000원을 낸다. 그러면 정말 30개만 받아오실 예정이세요? 예, 보통은 아주머니 저 덤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덤을 뭐 2-3개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죠. 예, 아니면은 가격을 좀 깎든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저기 100개에 뭐 얼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데 뭔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저기 10개에 3,000원이면은 뭐 저기 5,000원에 20개 주세요. 뭐 이렇게 우겨본다든가. 전혀 A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관계로 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에서 귤을 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선형 관계를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비선형적인 관계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학 기반의 분류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y는 ax 플러스 b를 근간으로 해서 변형을 해서 어쨌거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x가 한 단위 늘어나면 무조건 y는 a씩 일정하게만 늘어나는 관계를 가정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실세계의 복잡다단한 비선형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실제로 선형 관계에 기반한 분류기를 이용을 해서는 비선형 문제가 안 풀려져요. 예, 이따 예시를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실세계의 복잡다단한 비선형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 이걸 어떻게 풀지? 이게 굉장히 큰 난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모형에서 인공신경망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거의 뭐 10년, 20년의 긴 시간 동안 암흑기를 거쳐요. 머신러닝 분야가. 이걸 어떻게 풀지 막 고민을 하다가 수학자들이 약간의 이제 해결책을 찾는데, 야, 이거를 인간의 두뇌를 좀 모방을 해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입력이 막 들어오죠. 이렇게 입력이 막 들어오면 뉴런이잖아요. 이게 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전달 돼가지고 다른 뉴런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근데 전달을 할 때 이런다고 하죠. 그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건 기준값입니다. 어떤 역치, 치역이라고 불리우는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그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신호의 강도가 세서 그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신호를 흘려보내주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못 넘으면 그거를 이제 막는 거죠. 신호가 더 이상 못 가게. 그런 식으로 각 뉴런들이 이제 각자 자기 판단을 막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신호는 흘러서 결과까지 넘어가고 어떤 신호는 중간에 차단되고 막 이러면서 각종 그 스레시홀드를 넘냐 못 넘냐, 넘냐 못 넘냐, 너는 누구랑 연결돼 있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면서 그것들을 조합해 보면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반응도 막 내보내는 그런 게 이제 인간들은 가능하더라 이거죠. 요게 핵심인 것 같다.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한 번에 y는 ax 플러스 b 해서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신호를 받아서 걔를 다시 또 다른 인풋으로 전달하고, 또 걔가 또 이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해서 아웃풋을 또 다른 뉴런의 인풋으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인공적인 뉴런을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 우리도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컬한 뉴런을 아티피셜한 뉴런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아티피셜한 뉴런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퍼셉트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인공신경망을 다른 표현으로, 인공신경망 기법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거나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은 뭐다? 아티피셜 뉴런을 말해요. 예, 인공적으로 만든 뉴런이 퍼셉트론입니다. 자, 그래서 퍼셉트론은 이런 원리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y는 ax 할 때 x들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 이제 입력 신호들이 들어오죠. 입력 신호들이 쫙 들어오면은 여기에 가중치들을 다 더합니다. x1, w1 곱하는 거죠. x2, w2 이 가중치입니다. x3, w3 다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서메이션 하게 돼 있어요. 서메이션. 그게 뭐예요? ax죠. y는 ax 할 때 ax입니다. 여기는 이제 wx가 된 거죠. a 대신 w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wx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wx들이 다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는 따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가 붙기도 하냐면 플러스 b. b가 뭐예요? 예, 절편. 네. 근데 이 절편을 우리가 b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바이어스의 줄임말이에요. 바이어스. 네, 편향인 거죠. 그러니까는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들이 다 0을 부여를 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b 값은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로 삐딱하게 가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향이라고 부르고 바이어스라고 부르고, 요게 이제 어쨌거나 y는 ax 플러스 b의 b가 되는 거죠. b가 있기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망을 설계하는 데 따라서 b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다 더해서 y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어때요? 예, 앞에 선형 모형하고 하등 다를 바 없죠. 예, 하등 다를 바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더 붙였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 붙여요. 액티베이션 펑션. 자, 이건 뭐냐면 이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변환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변환해서 쓰는데 이 변환해서 쓰는 게 뭐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값이 그렇게 서메이션 했더니 마이너스 값이더라 그러면 무조건 0을 산출해요. 그러다가 그 값이 어느 순간 플러스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전부 다 플러스 1로 바꾸는 요런 이제 뭐 하드 리미트 함수를 쓸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역시 로지스틱 펑션. 예, 그러면 0에서 1 사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겨먹었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로지스틱으로 썼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퍼셉트론은 뭐와 똑같아지나요? 이 퍼셉트론은 그래요.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퍼셉트론 하나만 봐서는 이거는 선형의 가정을 극복한 모델이에요? 극복 못한 모델이에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뭐가 한계였다? 선형을 가정한 기존 회귀 모형의 한계를 극복을 못한 게 한계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퍼셉트론이 혼자만 존재해가지고는 선형의 어떤 그 가정의 한계를 극복을 못하죠. 예, 극복을 못하죠. 뉴런은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 그랬어요? 뉴런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여러 층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해서 해결했다 그랬죠. 자,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 하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만으로는 선형 분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형 분류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별이 있고요.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여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논리 분류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별의 경우에 남성은 0, 0은 보통 거짓이라고 표현하죠. 0 거짓. 1은 참, 예, 여성이 진리입니다. 네, 남자는 거짓이에요. 예, 그래서 성별을 예를 들어서, 예, 이건 사실 뭐 바꿔서 레이블링해도 관계는 없고요. 자, 만약에 남성을 0이라고 하고 여성을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남성은 거짓, 여성은 참. 자, 직업을 무직인 경우에는 거짓 0, 예, 취업인 경우에 참 이런다고 했을 때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는 거짓 0, 한 경우는 가입 참이라고 했을 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고 무직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안 했어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남성이면서 취업한 경우 성별은 거짓이지만 취업은 참인 경우에도 역시 가입을 안 해요. 예. 성별이 참이고 직업이 거짓일 때도 가입을 안 했는데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인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가입을 하더라. 예, 이런 논리 현상을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참이고 X도 참이고, 그러니까 A도 참이고 B도 참이어야만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거짓인 거. 이걸 우리가 AND 연산이라 논리 연산에서 AND라고 하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거짓으로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AND 연산자인데요. AND는 우리가 그리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참이고 이것도 참이어야만 참인 경우, 그게 이제 AND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성별이 0이고 직업도 0일 때는 거짓. 성별이 1이지만 직업이 0이면 거짓. 직업은 1이지만 성별이 0이어도 거짓. 하지만 둘 다 1일 때만 참. 이러면 이런 선형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딱 나누면 어때요? 가입은 가입끼리, 미가입은 미가입끼리 쫙 나눠지죠? 네, 쫙 나눠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성별 값이 들어옵니다. 0 또는 1 값이 들어오고, 여기 직업이 0 또는 1 값이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가중치예요. 가중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0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0 곱하기 1, 그죠? 0 곱하기 1, 이걸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러면 뭐가 돼요? 0이죠. 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값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 기준값.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크면 1로 보고 어떤 값보다 작으면 0으로 볼 거냐? 요건데, 자, 2분의 3보다 클 때만 1로 내보내주고 이거보다 크지 않으면은 무조건 0으로 보내는, 이제 요게 이제 스레시홀드가 되는 거죠. 예, 기준값이 되는 겁니다. 자, 0, 0 넣으면 어때요? 아까 0, 1은 0, 0, 1은 0, 0이니까 0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뭐가 산출돼요? 0이 산출되죠. 0이 산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넣어서 해보세요. 0, 1 넣어도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0이 됩니다. 1, 0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1, 0 넣으면 1 곱하기 1, 0 곱하기 1 해서 1이 되죠. 두 개 더하면 1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0을 산출하겠죠. 미가입. 하지만 1,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하니까 2가 되죠. 2는 2분의 3보다 어때요? 크죠? 크면 1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퍼셉트론 요거 하나만 착 이렇게 있으면 선형 분류는 이렇게 멋지게 탁 처리된단 말이에요. 엔드 연산, 대표적인 선형 분류인 엔드 연산은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어 연산을 해봅시다. 오어 연산. 오어는 또는 이라고 번역하죠. 또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이거 참이니? 또는 이거라도 참이니?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나는 참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이제 오어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와 비교를 해보시면 앞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땐 거짓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어 연산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참이에요. 언제만 거짓이에요? 둘 다 거짓일 때. 남자가 무직일 때만 미가입이고 나머지 경우는 다 가입인 경우죠. 여기에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요 세 점은 파란 점, 요 세 점은 빨간 점 해서 요렇게 선형식 하나만 딱 그으면 빨간 건 빨간 것끼리, 파란 건 파란 것끼리 한 번에 쫙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의 그 퍼셉트론 형태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가중치 1주고 여기 가중치 1주고 아까와 차이점은 딱 요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스레시홀드를 2분의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0, 0 그러면 0 곱하기 1, 0 곱하기 1, 0이 되죠. 합쳐서 0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결과값이 0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미가입입니다. 하지만 0, 1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0, 1이면 0 곱하기 1, 1 곱하기 1에서 1이 되고 1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요게 1로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1,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1, 0 곱하기 1 역시 마찬가지로 1이니까 1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1이 나가죠. 1, 1은 볼 것도 없죠. 2가 되니까 2는 2분의 1보다 크니까 당연히 1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역시 선형 분류 5화 문제 잘 해결되더라 이거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원리만으로도 비슷하게 다 구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요런 문제가 있다 쳐보겠습니다. 요런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논리 문제에서는 XOR이라고 해요. XOR.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에 보험을 미가입하냐면 둘 다 거짓이거나 둘 다 참일 때는 보험을 가입 안 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는 가입을 하는 경우인 거예요. 좀 독특하죠. 남자가 무직일 때도 가입을 안 하고 여성이 취업을 할 때도 가입을 안 하는 보험인데 남자가 취업했거나 여자가 무직이거나 이럴 때만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0, 0일 때는 빨간색, 그죠? 1, 1일 때도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0, 1일 때는 파란색, 그죠? 1, 0일 때는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자로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두 개는 빨간색, 이렇게 두 개는 파란색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직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빨간 점은 빨간 점끼리, 파란 점은 파란 점끼리 나눌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거 찾아오시는 직선 하나 딱 그어서 빨간 점 빨간 점끼리, 파란 점 파란 점끼리 완벽하게 분리해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00억 원이 없기도 하지만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나눕니까? 이게 X로 크로스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비선형 곡선만이 빨간 건 빨간 점끼리, 파란 점 파란 점끼리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성별값 들어오고 이쪽에 직업값 들어오는데 여기 어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기 어떤 적절한 스레시홀드 값을 정해서 요거를 구현해낼 수 있다. 요거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아까는 100억 드린다고 했는데 요거 찾아오시는 분 제가 200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원. 네, 200억 원도 역시 없지만 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웨이트와 스레시홀드는 찾을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는데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 자, 이렇게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로로지컬 뉴런도 혼자서는 그런 복잡 다단한 비선형적인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상상도 하고 복잡한 학습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해법이 뭐냐? 퍼셉트론도 입력값에서 출력값이 바로 하나만 나와가지고는 비선형 패턴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뭘 둬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간층, 그 중간층을 이름을 중간층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닉층이라고 불러요.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입력층과 출력층에 있는 출력 노드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간층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거치면은 뭐가 구현이 된다? 비선형적인 패턴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특히 가운데 무슨 층이 있어요? 은닉층이 존재하는 형태로 퍼셉트론이 구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싱글이 아니라 멀티하게 레이어가 있네. 레이어가 층이잖아요. 레이어가 있네. 는 그런 어떤 퍼셉트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한국어 표현으로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인공신경망을 주제로 한 논문을 보다 보면 어떤 논문에서는 ANN 이렇게 쓰고요. ANN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논문에서는 또 MLP라고 불러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그 두 기법은 동일한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칭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인공신경망,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뭐 사실은 이제 인공신경망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 안에 여러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NN은 거의 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아까 그 예시 있잖아요. 아까 그 예시 제가 200억 드리겠다고 했던 거, 그거는 이제 답이 없었지만 이렇게 층을 가운데 하나를 더 두는 겁니다. 두고 여기 가중치는 다 111로 두고, 그 다음에 한쪽은 2분의 1, 한쪽은 2분의 3. 그 이유는 뭐냐면 한쪽으로는 AND 연산자를 구현하고요. 한쪽으로는 AND 연산자, 한쪽으로는 OR 연산의 결과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AND 연산, OR 연산 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 값에 한쪽은 마이너스 1, 한쪽은 1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2분의 1 스레시홀드 값을 줘서 이거를 하면은 이거는 요거를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 다 넣어볼 수는 없겠고요. 시간 관계상. 뭐 미가입 사례 하나, 가입 사례 하나만 넣어볼까요? 자,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 2를 넣어볼까요? 00 넣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00. 자, 그러면 0, 0이에요. 0, 0.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는 값은 뭐예요? 0 곱하기 1. 그죠? 0 곱하기 1. 0이죠, 0.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0 곱하기 1. 0 곱하기 1. 여기도 이제 0이라는 인풋이 들어와요. 자, 근데 0은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그러니까 0이 나가겠죠. 0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0이 나가겠죠. 그러면 다시 또 출력값이 0인데 0 곱하기 1, 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봐야 0이겠죠. 0이에요. 0은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안 하겠네. 0, 0일 때는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0일 거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췄죠.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0, 1 넣어볼까요? 0, 1. 네. 0, 1. 자, 그러면 0 곱하기 1, 1 곱하기 1. 1입니다. 1 여기는. 다시 0 곱하기 1, 1 곱하기 1. 여기도 1이에요. 자, 여기도 1이 들어왔고 여기도 1이 들어왔는데 1은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여기는 1이 나갈 겁니다. 그죠? 1은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0이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 나오는데 1은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요 출력값은 1이겠네. 그죠? 0과 1을 입력하면 뭐가 나간다? 1이 나오더라. 0과 1이 들어가면 가입인 1이 나오더라. 예. 나머지 두 줄은 여러분들 각자 해보세요. 각자 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을 두면 이렇게 비선형적인 분류도 가능해지더라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인공신경망의 원리이고 다층 퍼셉트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요 각각 하나의 요거를 이제 우리가 PE라고 표시했죠. PE는 Processing Element의 줄임말이고요.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그냥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이 동그라미 공 노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앞에서는 입력값들이 들어옵니다. 입력값 x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 x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가중합돼서 들어오죠. x1 w1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x3 곱하기 w3 이런 식으로 쭉 서메이션 해가지고 인풋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결과값은 이 인풋돼서 들어온 서메이션을 그대로 흘려요? 아니면 뭘 거쳐서 보낸다 그랬어요? 뭘 거쳐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거쳐서 보내는 함수를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러도 돼요. 활성화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도 불러요. 한국어로 전이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이 함수 혹은 활성화 함수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값이 y로 출력되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은닉층에 있는 노드, 출력층에 있는 노드가 다 그런 원리로 되는 겁니다. 입력층은 빼고. 입력값이 이렇게 노드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그대로 이제 은닉층에서 다 합쳐지죠. 서메이션 되는데 그 서메이션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걸쳐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 트랜스퍼 펑션 거쳐서 새로운 결과값으로 나오고요. 이 결과값은 출력층 노드에 뭐가 돼요?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얽혀 있는 가중합이 다 돼가지고 여기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트랜스퍼 펑션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입력층과 은닉층과 출력층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이 인공신경망, 다른 표현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력값은 이렇게 서메이션 돼서 값으로 들어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 뭐가 붙는다? 플러스 B가 붙는다. B는 바이어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이제 학습을 우리가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 되겠는데 인공신경망의 학습 원리는 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 자, 여기 선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가중치들이 다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W가 다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건데 이 W 값을 어떻게 결정해 놓느냐, 어떻게 값을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출력층의 값이 아주 의미 있는 예측값을 뿌려줄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값을 내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 찾는 거냐면 결과값을 가장 정확하게 산출해주는 W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요 선 하나하나마다 할당되어 있는 가중치 W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일정한 값으로 쫙 초기화를 시켜버리던가 아니면은 랜덤한 값으로 일단 대충 아무 값이나 막 집어넣는 거죠. 아무 값이나 막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웨이트에 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다 보면 학습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중치는 되게 센 값을 갖고 어떤 가중치는 되게 약한 값을 갖고 어떤 애는 되게 센 값을 갖고 어떤 애는 약한 값을 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입력값이 싹 들어오면 어떤 애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애들은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게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만 달랑 있으면은 얘는 크게 영향 미치네 얘는 조금 영향 미치네 이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당구에서 3쿠션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바로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신경망은 워낙 복잡해서 얘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풋 레이어의 노드들이 아웃풋 레이어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3쿠션, 4쿠션 뭐 다양하게 치고 들어가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복잡다단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뭘 반영할 수 있어요? 비선형적인 현실 세계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핵심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공신경망의 학습 원리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일단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강의에서는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